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우리 텍스트 19쪽에 이중권 씨가 말하는 21세기형 글쓰기 이 부분을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을 아마 보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공감도 하면서 또 뜨끔할 수도 있습니다. 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형태로 학교 과제물 제시 때 한 사람들이 아마 많을 겁니다. 그죠? 일단 그 내용을 잠깐 보면요. 학생들에게 나는 늘 영감을 일으키는 기계적 절차가 있다고 가르친다. 그게 뭐냐고? 구글에 들어가 검색창에 낱말을 타이핑하고 엔터키를 치라. 그러면 단지 그 낱말이 포함되어 있다는 단순한 이유에서 이제까지 생각지도 못했던 수많은 텍스트가 화면에 나타날 것이다. 바로 그것이 디지털 시대의 기계적 영감이다. 자, 이제 중요하기고요. 여러분 공감하겠죠? 이렇게 얻은 기계적 영감은 당연히 기계적 글쓰기의 바탕이 된다. 일단 구글 검색창에 검색어를 친다. 검색된 문건들을 순서대로 읽어나가면서 쓸만한 자료는 복사해서 한글 파일에 옮긴다. 이 작업이 끝나면 한글 파일에서 문건들을 읽어나가면서 불필요한 정보는 삭제하고 자기한테 필요한 부분만 남겨놓는다. 그렇게 남겨진 조각 정보들을 앞뒤로 바꾸거나 이리저리 결합시켜서 몽타주를 만든다. 이제 남은 것은 글을 매끄럽게 다듬는 일뿐이다. 너무 솔직하게 해버렸네요. 진중권 씨가 창조해서 검색어로 크로스라는 책에 48에서 49쪽 이렇게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분이 강조한 거는 지금 여기 이제 텍스트에서 보면 영감을 일으키는 기계적 절차, 이것이 21세기형 글쓰기의 21세기형 글쓰기의 표본이 된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는데, 이 글 쓴 사람이 자기가 생각 못했던 그런 정보들을 이렇게 포털 사이트 검색을 통해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수많은 글들이 쫙 나오니까 응? 야,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의 관점에서 다양한 상상력이 있다구나. 응? 어? 참, 이 포털 사이트가 참 도움이 많이 되는구나. 이렇게 예,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검색을 해서 얻는 정보가 물론 그 중에 일부 또 가짜뉴스도 있을 수 있고 검증되지 않은 정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허위 뉴스보다는 또 이제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정보들이 물론 많겠지만 그래서 만약에 이게 논문이라든지 어떤 객관적 자료를 요하는 그런 글일 때는 이게 반드시 신빙성이 확보돼야 되니까 인터넷에 있는 글을 사실은 활용하면 조금 위험합니다. 그래서 논문이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글, 뭐 수필이라든지 이런 글일 때는 문제가 안 되겠지만요. 그래서 이렇게 기존에 이런 인터넷에서 찾은 정보들을 자기가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배치를 좀 달리 한다든지 보통 이걸 이제 전문 용어로 혼성 모방이라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이게 21세기형 새로운 글쓰기 방식, 이렇게 진중권 씨가 말해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혼성 모방이라는 것은 포스트 모더니즘 이후의 어떤 저술 방식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죠? 그 전에 이제 사조에서 예를 들면 뭐 고전주의, 낭만주의, 사실주의, 자연주의 앞에 여러 사조들이 있지 않습니까? 보통 사조들은 그 앞에 사조에 대한 어떤 저항으로 반대의 흐름으로 나타나는 게 그 다음 사조거든요. 그런데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은 앞에 사조의 반대라기보다는 앞에서 나왔던 예를 들어서 문학 작품 같은 경우는 뭐 근대 소설에서 어디서 본 듯한 그런 내용, 그런 내용들이 그 텍스트 안에 약간씩 모방하면서
혼재해 있다. 여기 이제 몽타주 기법처럼 섞여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뺏기는 건 아니고 약간 패러디 해가지고 조금 비틀든지 이렇게 다른 방식으로 비유를 한다든지 그렇게 이제 글쓰기 방식이 문학 작품에서도 그런 작품이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계열의 작품입니다. 예를 들어서 포스트 모더니즘 작품 중에 유명한 작품이 파트릭 쥐스킨드의 향수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봤습니까? 향수 이제 여기서는 이제 향수는 뭐 고향을 그리는 그 향수가 아니고 우리가 몸에 냄새 향기를 풍길 때 필요한 뿌리는 향수입니다. 향수 어느 살인자의 이야기 이렇게 부제가 달려 있는데 영화로도 수년 전에 영화로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파트릭 쥐스킨드의 향수라는 작품이 그 당시에 전 세계적으로 히트하고 전 세계 여러 나라 국가 언어로 번역되어서 나온 작품이고 또 영화로도 만들어졌습니다. 그 파트릭 쥐스킨드는 존 머시 이야기라든지 이런 작품이 있는데 여러분이 아마 한번 좀 들어봤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조금 다작을 한 작가는 아니지만 성공한 작품이 몇몇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향수고 그래서 이 작품을 영화로 만드는데 사실은 애를 많이 먹은 게 이 작가가 굉장히 예민하고 조금 사교적이지는 않습니다. 은둔형 작가인데 영화화하는 것을 반대하다가 한 설득해서 한 15년 만에 설득해서 그 영화를 만들었다고 해요. 그 영화를 보면은 어디서 많이 본 듯한 그런 내용. 그게 보면은 이제 향수라는 작품에 보면 향수를 만들기 위해서 궁극적인 그 최고 향수를 만들기 위해서 그 그르누이라는 남자 주인공이 많은 소녀들을 연쇄살인을 하거든요. 소녀들을 살해할 때마다 그 살해한 소녀한테 유지를 바른 기름 천을 덮어 씌워서 그 몸에 향을 그 유지로 이제 흡입합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긁어 모아서 이제 병에 담아서 하나씩 보관합니다. 나중에 이제 문학 작품에서는 24명인가 6명 정도 연쇄살인을 하는데 영화에서는 아마 시간상의 제약도 있겠지만 감독이 14명인가 16명 정도로 추격했어요. 그러면 이제 연쇄살인 그게 이제 사람을 죽여서 흡입하는 건 장면들을 보면은 영화의 양들의 침묵 이런 게 생각나고요. 그다음에 그르누이라는 그 주인공이 선천적으로 타고난 그 후각의 달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후각이 굉장히 발달해 가지고 멀리 떨어진 사람의 향기까지도 맡을 수 있고 글자를 이제 학교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았지만 어떤 향기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나무 냄새를 맡고 그 나무의 연도, 나이라든지 나무의 어떤 종류도 알아맞춘다든지 우유 냄새 맡으면 그 우유가 어떤 종류고 얼마나 오래되었고 뭐 이런 거 알 수 있고 그런 특징을 다 알아냅니다. 어떤 사람으로 치면 정체성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예를 들면 음악가 베토벤이 귀머거리가 되어서 청각이 완전히 청각을 상실한 이후에 오히려 위대한 작품들을 많이 썼죠. 그 다음에 그르누이가 그 문학 작품에 보면 이제 흉측한 몰골입니다. 약간 곱추고 그래서 사람들을 많이 혐오하고 정오심에 불타는 인물인데 노틀담의 꼽주 위고의 작품 중에 노틀담의 꼽주의 종치기가 또 생각이 난다든지 정작 자신의 몸에는 이제 향이 없는데 몸체지가 없어요. 그런 의미는.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나중에 이 사람이 연쇄살인 하다가 이제 결국은 잡혀서 연쇄살인 하면서 죄의식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로지 자기 궁극적인 목표는 최고의 향수를 만들어서 모든 사람이 그 향수 때문에 자기한테 굴복하고 자기한테 이제 도취되도록 하는 게 목적이었거든요. 나중에 연쇄살인 하다가 꼬리가 길면 잡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결국 잡혀서 이제 사형대에 갑니다. 처형되기 직전에 이 사람이 자기가 만든 향수를
이제 조금 뿌립니다. 몸에. 그리고 수영장에 올라가서 또 단두대에서 이제 사행하기 전에 두근에 그 향수를 뿌려서 그 군중들이 예전에는 이제 수영할 때 군중들이 많이 모이지 않습니까? 그래가 뭐 돌팔 매질도 하고 막 사행당한 사람을 조롱하고 비판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거기서 이 향수 냄새에 사람들이 도취되어서 저 사람은 살인할 사람이 아니다. 그럴 사람이 아니다. 오히려 도취되어서 사람들이 전부 그를 존중하고 또 그 향수에 도취되어서 거기서 사람들이 뒤섞여서 선교, 난교, 선교 파티까지 일어날 정도인데 이런 게 이제 보면은 과거 이제 그리스 신화에서도 나오는 디오니소스 신, 그죠? 술의 신, 환락의 신 디오니소스 축제라든지 또 응? 그런 내용도 생각이 나고. 그러니까 이 작품을 보면 여러 가지 근대 소설이나 또 어떤 신화나 이전에 읽었던 그런 어떤 작품에서 영감을 받은 듯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게 섞여 있어요.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이거든요. 그 이제 지금 여기서 이제 21세기형 글쓰기 해가지고 지금 혼성모방이라는 말이 나와서 제가 설명하다가 이제 조금 길게 했는데 이게 사실은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입니다. 여기서는 21세기형 새로운 글쓰기 방식 이렇게 말을 했는데 결국 이제 뭐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치 공장에서 뭘 찍어 놓는 똑같은 모양대로 찍듯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재료를 단순히 재구성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그 포스트 모더니즘 소설도 마치 진열장에 진열해 놓은 것을 누구든지 자기가 이용하고 싶으면 가져가서 이용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겁니다. 좀 패러디를 하고. 그럼 그것도 하나의 작가로서 재창조로 본다는 게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소설의 특징이거든요. 인정해주고 그대로 그 대신에 뺏기면 안 되고 이제 패러디 한다든지 변형을 하고 재배치하고 자기 생각이 좀 들어가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는 앞서 나온 그 사조나 그 문학 작품에서는 너무 이제 우리가 독창적인 게 나올 만큼 다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독창적인 사고를 요하는 그런 작품은 어렵다. 그런 어떤 인식에서 이제 나온 게 포스트 모더니즘이기 때문에 그걸 허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진중권 씨가 말한 이런 원성모방도 이제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글이 그 사람 자신이다 이렇게 우리가 고전적인 어떤 사고방식으로 이제 다시 돌아가면은 이 진중권 씨가 자기 저서 놀이와 예술 그리고 상상력이 나오죠. 놀이와 예술 그리고 상상력 여기에서 보면 한 60% 이상을 자기가 이런 기계적 방식으로 글을 썼다고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사람의 글은 아무나 쉽게 흉내낼 수 없는 자신만의 새로운 인식을 담아내고 있는가? 그건 아니죠. 이 사람 문장이 검색을 통해서 많이 도움을 받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당대 현실의 문제에 대해서 수준이 높은 통찰을 보여주고 있다. 뭐 이런 말도 사실은 사람들이 하거든요. 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이제 만약에 우리가 고려한다면은 이 사람의 글이 단순히 정보를 제조한 건 아니다. 이렇게도 또 볼 수 있답니다. 이게 사실은 참 우리가 애매한데 아까 말한 대로 패러디한 요소가 들어가면서 자기가 그 읽은 글을 그대로 인용 안 하고 재배치하고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자신의 생각을 반영했을 때 막 어느 정도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똑같은 대상이라 하더라도 여기 나와 있죠. 어떠한 관점에서 바라보고 접근하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이제 일본의 아쿠타카와 르노스케라는 사람의 이제 작품, 그리고 덤불속이라는 이거를 이제 토대로 해서 영화가
라쇼몽이라는 영화가 만들어졌는데, 이 구로사와 아키라 감독, 조금 유명한 사람이죠. 이 라쇼몽이라는 영화에서 보면 이 사무라이의 죽음을 두고 재판정에서 이제 도둑인 이 다조마루, 그 다음에 사무라이 아내, 또 나무꾼, 또 사무라이 영혼, 이렇게 정언이 각각 다릅니다. 똑같은 사건인데도 관점이 다르다는 거죠. 또 우리나라 영화에서도 홍상수 감독의 오수정이라는 2000년도 영화인데, 여기에서도 보면은 그 등장인물들의 기억이 각 개인의 욕망에 따라서 혹은 그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을 이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점에 따라서 그 기억이 달라진다는 거죠. 이렇게 글쓰기에서도 그 글쓴 주체의 관점에 따라서 논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적인 여론과는 조금 차별성을 지닌 그런 글쓴이, 나라는 이 글쓴이의 독자적인 관점을 어떻게 확보하는가, 이게 글쓰기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주제의 독창성 혹은 뭐 소재의 참신성, 이런 방법적인 측면도 물론 중요하지만, 글쓰기의 가장 근본에 해당하는 이제 질문이 글은 바로 그 사람 자신이 하는 말, 여기에 이제 우리가 초점을 맞출 때 방금 말한 이런 내용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텍스트에서 보면 학생의 글을 지금 사례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한번 볼까요? 여기 이제 학생의 글 중에 지금 밑에 요 글입니다. 요 글을 보면은 한번 읽어볼까요? 구단들이 일본의 스프링 캠프를 차리는 이유는 첫째, 일본 프로야구 팀들과 시범 경기를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일본 프로야구 팀들은 우리 야구팀들보다 한 단계 높은 실력을 갖췄다. 그래서 우리 야구팀이 이들과 시범 경기를 하게 되면 우리 팀의 약점을 확인하는 데 큰 도움을 주며, 또한 그들의 플레이를 보면서 그들의 플레이를 배울 수 있다. 둘째, 시설이 잘 되어 있다는 점이다. 일본에 있는 스프링 캠프 시설은 메인 야구장과 연습구장이 붙어 있다. 또한 이들 야구장 근처에는 실내 체육관이 있다. 이러한 점은 선수들이 훈련을 할 때 이동 시간을 줄여주기 때문에 선수들이 효과적으로 훈련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이제 학생이 그립니다. 이게 또 이제 이 글을 읽어보면은 우리가 이제 뭐 지금 이 과목도 마찬가지고 첫 주 교과목 소개 이런 거 할 때 표절 예방 교육 이런 걸 하지 않습니까? 반드시 사실은 또 하게 돼 있고요. 이런 것도 이제 표절을 왜 예방하는 교육을 표절 예방 교육을 왜 하냐면, 그만큼 어떤 사람의 글, 그 사람만의 어떤 창의성, 이게 중요하고 그런 어떤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 이 학생의 글을 보면은 우리나라 프로야구 구단이 보통 스프링 캠프를 일본에서 많이 했습니다.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그랬어요. 그래서 표면적으로 이제 그 이유를 이제 논리적인 근거, 보통 논글 하죠. 여기서 보면은 두 개죠. 그런데 이게 나중에 찾아보니까 학생의 관점이 아니고 야신 김성근 꼴찌를 1등으로 하는 글에서 발췌했습니다. 본문 내용에서 그대로 284쪽에 있는 글을 그대로 옮겨 놓았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의 글이 논거로 내세운 게 자기 주장이 아니고, 알고 보니까 자기가 찾은 정보를 단순히 조합한 겁니다. 네? 그죠? 그리고 시범 경기를 통해 경기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여건과 훈련의 효율성을 높여준다. 시설이. 이거는 또 이미 잘 알려져 있는 뭐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검색해서 이제 정보를 찾다 보면 정보도 너무 많으니까 이제 다양한데 질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에 인터넷 검색과 문헌 조사를
좀 더 깊이 있게 진행했으면 또 다른 결과를 얻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결론을 뒷받침하는 전제 조건이 예를 들어서 전지훈련 이제 예를 들어서 다루지 않았지만 전지훈련 경비의 문제, 멀리 외국으로 미국이나 멀리 가면은 경비가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까운 일본은 경비가 적게 들거든요. 이런 경비의 문제나 또 감독이 예를 들어서 김성근 야신 일본 프로야구에서 감독으로도 있었고 코치로도 있었지 않습니까? 감독의 연고주의나 또 뭐 이런 거, 그 기후나 풍토도 우리 한국과 일본이 좀 비슷하니까 이런 좀 상식적인 논의를 넘어서서 조금 더 독창적인 창의적인 자기 생각이 있었다면은 더 좋은 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방금 이 학생의 글은 이런 점에서 이제 지적을 받을 수 있다는 거고요. 하나만 더 또 여기서 사례가 있어서 우리가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여성성과 관련된 페미니즘과 관련된 글인데 자 봅시다. 21세기 현대사의 흐름은 남성성이 많이 강조되었던 예전에 비해 다시 여성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단 이 부분도 조금 보면은 너무 단언적이죠. 어떤 근거 제시가 없습니다. 그죠? 그냥 여성성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하는데, 자, 계속 읽어봅시다. 현대에 접어들면서 과거 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기존의 가치관은 사회 전반적으로 현대의 흐름에 발맞추어 변화했고, 그에 따라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았던 여성성이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현대사회는 투박하고 거칠고 융통성 없는 남성성의 성격에서 여성성의 섬세함과 유연성이 있고 민첩한 성격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된 것이다. 이런 것도 좀 단언적인데 남성의 입장에서 여기에 또 반론을 제기할 여지가 충분하거든요. 자, 계속해서 읽어봅시다. 그 예로 호주제 폐지에 관련된 것이 있다. 물론 호주제는 사회적으로 다른 많은 문제들을 불러일으키지만 근대와 현대에 걸쳐 주목받고 있는 양성평등과 관련해 많은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과거에 남성성이 강조되었던 가치관이 현재 양성평등의 가치관으로 변화하면서 호주제는 그 존재가 문제가 되었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가 결국 2008년 1월 1일부터 폐지가 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다. 또 다른 예로는 요즘 한창 붐을 일으키고 있는 웰빙과 관련된 것이다. 웰빙은 물질적 가치나 명예를 얻기보다는 신체와 정신이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다. 여유, 자연 친화, 안정, 행복 등이 웰빙의 키워드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여성성의 부드럽고 섬세하고 포근한 성격과 맞물리는 것으로 현대사에서 점점 그 비중이 높아져가는 여성성의 발달과 연결시킬 수 있는 부분이다. 웰빙을 여성성과 바로 연결시키는데 논거가 좀 없습니다. 만약에 남자의 입장에서는 이게 여기에 대해서 또 그렇지 않다라고 반론을 충분히 제기할 수 있거든요. 논거가 왜 그런지 이유 설명이 지금 없는 상황에서 일방적인 조금 그런 지금 의견 제시라고 볼 수 있는데 물론 이 글은 앞서 나온 야구 캠프와 관련해서 비교하면은 자신의 목소리는 분명하죠. 이 글은 자신의 목소리는 분명한데 너무 자기 자신의 어떤 관점에만 지금 매몰되어서 아까 말했다시피 논리적인 어떤 근거 설명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일방적이죠. 좀 독단으로 흐르기 쉽다. 이런 느낌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글을 읽는 독자가 이 글 쓴 사람의 생각에 물론 같은 여성으로서 동조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이 내용에 반대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의 입장도 고려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의 이 글을 쓴 사람의 생각이 강하게 표출되는 그런 글이면은 그만큼
반대측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반발이 또 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글 쓴 사람이 사실에 근거해서 자기의 주장이 좀 설득력이 있도록 정당화될 수 있도록 어떤 근거를 들어서 이 글을 읽는 사람을 설득을 해야 되는데, 여기 이 글에서 보면은 현대사회가 투박하고 거칠고 융통성 없는 남성성 중심에서 섬세함과 유연성 있고 민첩한 여성성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 사실을 호주제 폐지하고 웰빙 열풍을 사례로 들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남성성과 여성성에 대한 의미 규정이 일단은 분명하게 안 드러나고요. 과거에는 남성성, 현재에는 여성성, 이렇게 단정 짓는 것도 사실은 좀 논거가 부족해요. 현재에는 여성성,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거죠. 현재는 복합성이죠. 남성성과 여성성의 복합성인데, 아직도 남성성이 조금 더 비율이 좀 높다고 볼 수 있고요. 물론 과거처럼 완전한 가부장적 그런 사회는 아니지만, 그리고 웰빙을 지향한다는 것이 여성성이 발현된 것이다, 이런 관점이 지금 많이 나오는데, 이것도 좀 충분한 어떤 논리적 근거가 좀 부족합니다. 읽는 사람의 공감을 얻으려면은 이렇게 이제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해서 이 글을 쓴 사람이 독자와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해서는 논리적인 어떤 근거가, 타당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이 글을 쓴 사람의 관점만 부각시키고 논거가 부족하다는 게 이 글의 단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자기만의 색깔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거를 상대방이 수긍할 수 있도록 글을 써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대학 교양교육에서 이렇게 의사소통 능력을 습득하기 위해서,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이 창의적 글쓰기를 강조하는데, 이 대학에서 요구하는 학문의 기초 능력, 그죠? 그리고 결국에는 자기의 정체성을 확립해서 지식인으로서, 교양인으로서 어떤 자질을 함양하는 게 이제 결국은 이런 강좌가 추구하는 목표인데, 이 글쓰기 능력이 분명히 우리 현대사회에서 어떤 불확실성을 이겨낼 수 있는 어떤 자기만의 견고한 어떤 관점을 확보할 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앞으로 인공지능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특히나, 그죠? 이 창의적인 글쓰기는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분야 중에 하나가 이제 아직까지는, 그죠? 나중에 또 이것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기서 제가 준비한 동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창의력을 높이는 4가지 테크닉이라고 있는데, 짧은 영상이라서 준비했는데 한번 볼까요? 꽤 자주 창의력을 요구받는다. 클라이언트나 회사는 우리로부터 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결과물, 디자인, 프로세스 등을 요구하지만 그들을 만족시킬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뚝딱 나오지 않는다. 게다가 이따금 우리 주변에 괴짜라고 인식되었던 사람이 창의적인 결과물로 큰 성과를 거두는 모습을 보면 우리는 내심 이렇게 생각한다. 창의성은 천재의 전유물이다 라고 말이다. 얼핏 생각하면 그 말은 틀리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획기적인 아이디어로 애플을 살린 스티브 잡스나 뛰어난 발명품으로 사람들을 놀라게 한 레오나르도 다빈치 또한 창의력이 높은 천재들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작 그들이 말하는 창의력은 우리의 생각과는 뭔가 달라 보인다. 그들은 창의성이 천재들의 전유물이 아니며 일반적인 사람들도 충분히 키울 수 있는 능력이라고 말한다. 어떻게 해야 창의력을 효과적으로 키울 수 있을까? 인지니어스의 저자이자 스탠퍼드 대학교의 교수인 티나 실리그는 스탠퍼드 대학교의 인재 양성소 디스쿨이 창의력을 키우기 위해 실시하는 한 가지 활동을 소개했다. 그것은 바로 관찰이다. 우리를 둘러싼 세상에는 실제로 많은 아이디어와 정보가 존재하지만 물고기가 물을 인지하지 못하듯
우리도 주위 환경 속에서 우리 예상 너머의 정보를 인지하고 뽑아내는데 서투르다. 실제로 디스쿨에 다니는 학생은 올바른 관찰을 배우기 위해 약 10주 이상을 보내며 이러한 관찰 활동은 실제로 그들의 시야를 넓혀주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는데 매우 큰 도움이 되었다. 그렇죠. 사실은 이게 중요한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당연하다듯이 그죠? 어떤 타성에 젖어서 관습적으로 생각하는 게 주의 깊게 관찰하게 안 하지요. 왜? 생소하거나 낯선 느낌이 전혀 안 들고 그죠? 익숙하니까. 근데 이걸 좀 더 다른 시각에서 낯선 관점에서 관찰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또 새로운 어떤 그 발견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찰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건데 창의적인 발상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티나 실리그는 4가지 테크닉을 사용해 일상 속에서 관찰을 집중적으로 연습할 수 있다고 말한다. 먼저, 한 가지 물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관심 없는 관찰은 관찰 자체를 지루하게 만들며 세심한 관찰의 시작은 물체에 대한 열렬한 관심으로 시작된다. 이러한 관찰 대상은 자신의 주위에 있는 물건, 자신의 관심 분야에 관련 있는 대상, 그리고 자신이 자주 들르는 장소를 정하는 것이 좋다. 두 번째는 관찰 체크리스트를 만드는 것이다. 질문 리스트를 미리 만들어 놓음으로써 아무런 기준 없이 너무나 많은 정보를 얻는 것을 방지하고 획득한 정보를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만약 카페를 골랐으면 들어가기 전 카페 정문에 새겨진 이름은 얼마나 큰가? 서체는 무엇인가? 카페에 들어가고 싶은 느낌이 드는가? 이유는? 환경, 상점은 어떤 색깔을 주로 사용하는가? 바닥은 나무인가? 콘크리트인가? 천장에는 무엇이 달려있는가? 상점의 밝기는 어느 정도 되는가? 음악이 당신의 활동에 방해가 되는가? 손님은 주로 어떤 커피를 시키는가? 나이대는? 주된 스타일은? 아이를 데리고 오는가? 아이는 몇 살인가? 세 번째로 관찰을 통해 얻은 정보를 표현할 방법을 익힌다. 관찰 활동을 하는 것은 좋지만 관찰 활동만으로는 창의력을 높이기 쉽지 않다. 이는 단순히 자세한 정보를 얻은 것일 뿐 우리가 이를 응용해 창의력을 사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신의 관찰 내용을 효과적으로 기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테크닉을 익혀 보고 들은 것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표현해야 한다. 방금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지금 필요로 하는 부분이죠. 관찰한 내용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표현해야 한다. 어떻게 말로 표현하느냐 혹은 글로 표현하느냐. 그죠? 글로 표현하는 게 제일 좋죠. 왜냐하면 기록으로 남으니까. 그죠? 마지막으로 새로운 시선으로 관찰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자신의 체크리스트를 계속 갱신하거나 다른 사람들은 같은 대상을 어떻게 관찰하는지 참고한다. 실제로 컨설팅 기업 아이디오는 한 병원의 사용자 경험을 개선시키기 위해 환자의 입장에서 병원을 바라보는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이는 병원 관계자가 알지 못하는 환자의 불편함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고 병원은 이를 바탕으로 성공적으로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었다. 창의력은 절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남들이 봐왔지만 무시했던 것들을 재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현대 사회가 원하는 창의적인 인재의 모습 중 하나일 것이다. 우리가 또 교재만 또 계속 보면 여러분들 좀 귀여울 수도 있고 해서 제가 한 번씩 이제 이렇게 짧은 동영상 너무 길면 또 곤란하고요. 한 번씩 이제 들려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텍스트에 보면은 이제 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나와 있죠. 창의적 행동이 작은 모자에서 커다란 토끼를 끄집어내는 마술사의 묘기와 닮았다. 스티븐 나흐마노비치라는 사람이 한 말입니다. 번역은 이상원 씨가 했고요. 이 말을 보면은 역시 창의성이 우리 이 글쓰기 분야도 그렇지만 현실에서 우리 현실 사회에서 뭔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 능력, 우리가 방금 동영상에서도 보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이제 여기 표현을 비유를 했는데 원고지가 감옥에 비견될 만큼 글쓰기가 만약에 두렵다면은 어? 너무 극단적인 비유를 했네요. 원고지가 감옥에 비교된다는 거죠. 이런 사람한테 창의적 글쓰기를 요구하면 얼마나 이 사람이 괴롭겠습니까? 그죠? 음, 그러니까 뭐 여기 비유적으로 원고지 칸에 집을 짓고 두터운 벽을 쌓아 세상과 단절하는 게 차라리 낫다.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답니다. 그러니까 대학에 입학하기 전까지 자유롭게 자기의 생각을 담은 글을 써본 경험이 여러분들 별로 없죠. 예, 거의 없는 그런 이제 입장에서 최근에 쓴 글 세 편을 예로 들어 자신의 글쓰기가 지닌 문제점을 이야기해보자. 뭐 혹은 스스로 주제를 정해서 창의적으로 한 편의 글을 써보라. 만약 이렇게 과제를 낸다면은 앞이 캄캄할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지금 여기서 제일 어려워하는 게 여러분들이 스스로 주제를 정해라. 스스로 한 경우가 거의 없는 여러분들한테 스스로 주제까지도 스스로 정해라. 이렇게 해버리면은 정말 난감합니다. 그죠? 음, 예, 당황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거의 뭐 언어 폭력이고 과제 폭력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수강생들이 이렇게 주제 선정부터가 이때 어려운데 그 담당 교수가 주제를 정해주면 조금 낫는데 스스로 주제를 정해라 해버리면은 이거는 굉장히 당황합니다. 그 관련해서 이제 뒤에 내용이 있어서 제가 잠깐 볼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길은 그 자체만으로는 가능하지는 않다. 누군가의 발길이 닿아야 숨을 쉬는 존재가 길이다. 그런 점에서 길은 그곳에 이런 모든 사람들의 온기를 머금고 있는 특별한 공간이다. 시와 소설이 이곳 어디쯤에선가 태어난다. 비유를 한 거죠. 시와 소설은 사람의 삶에 기대어 저희는 숙명을 안고 있으며 그 삶은 집을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순환의 얼개로 짜여 있다. 그러나 길은 집을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 동안 사람들의 삶을 기억한다. 시와 소설 속에 노정되거나 응축된 길의 의미를 탐색하는 일은 그래서 의미가 많다. 늘 가던 길도 시를 떠올리면 그 길은 새로워진다. 늘 가던 길도 소설 속 인물의 삶을 떠올리면 그 길은 새로워진다. 지도상의 길은 모두 같지만 의미상으로 모두 똑같은 길은 없다. 시와 소설은 그런 점에서 새로운 사유를 낳는 혹은 여정의 단조로움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시간의 은혜 틀과도 같다. 좋은 비유네요. 또한 길은 시인과 소설가들에게 고통, 환희를 제공해주는 산파와도 같다. 산모한테 비유했어요. 아기를 낳을 때 고통과 동시에 또 자기 자식이 생기니까 환희도 있죠. 이 동시에 느끼는 겁니다. 육체적으로는 고통이지만 생각은 얼마나 또 환희에 차 있겠습니까? 자기 이세가 태어났죠. 산파와도 같다. 지금 여기서 이제 인용한 글은 임동훈 씨의 서문인데 한국의 길, 가슴을 흔들다라는 책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우리나라의 이제 한국의 길, 그죠? 가슴을 흔들다. 이 책에서 나왔습니다. 여기서 길을 인생에 비유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길을 인생에 비유한 거는 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천편일률적인 그런 생각입니다. 그죠? 그런데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이거를 쭉 읽어보면 어떤 표현이 나옵니까? 아까 표현 중에 새로운 사유를 낳는 혹은 여정의 단조로움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시간의 그네털. 이 표현 보세요. 이런 게 굉장히 문학적이면서 우리 사고의 방향을 또 좀 더 넓혀주는 표현이죠. 길이 이런 어떤 새로운 어떤 상징성을 이런 표현을 통해서 새로운 상징성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새로운 소재를 발굴해서 글을 쓰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이렇게 이제 우리 이 인용문처럼 길이라는 것은 익숙한 소재거든요. 그런데 글쓰기의 관점에 따라서 이렇게 상상력이 확장될 수 있다는 겁니다. 새로운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새로운 소재를 발굴하는 것도 어렵지만 새로운 주제를 선정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어떤 주제에 대해서 글 한 편을 써라 이렇게 요구를 이제 과제를 받으면 주로 이제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너무 진지한 주제를 찾는 경우가 많아요. 좀 있어 보여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사실은 조금 소박하게 자기가 충분히 글로서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주제를 선택해야 되는데 조금 너무 진지하거나 무거운 그런 주제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교수님이 주제를 정해주면 좋은데 자기한테 학생들한테 이름해 버리면 주제도 학생들이 정해라 이렇게 하면은 제일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죠? 이 창의적인 관점이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똑같은 대상이라 하더라도 새로운 접근,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 인생에서 어떤 본질적인 문제를 이제 주제로 해서 이제 글을 쓴다 하더라도 그 주제에 대한 새로운 고찰, 새로운 시각, 아까 인용문에서 나온 길처럼 좀 주제가 많이 다뤄진 주제 아닙니까? 그렇지만 새로운 어떤 시각으로 서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우리 이제 텍스트에도 나오지만은 어디입니까? 여기에요. 자유와 평등, 인권, 그죠? 이런 뭐 이제 사실은 주제는 좀 보편적인 우리 인류가 추구하는 보편적 가치인데 이러한 가치들이 사실은 사람에 따라서 서로 상대적이니까 적용될 때 서로 모순되거나 양립 뭡니까 서로 반대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또 다른 사람한테는 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할 수가 있고 또 평등이나 인권도 이걸 최대한으로 보장하면은 또 다른 사람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표현의 자유나 양심의 자유 뭐 이런 걸 둘러싸고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은 이유가 이런 자유의 보장이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타인의 인권을 침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유와 평등, 뭐 인권을 어느 선까지 보장해야 하는가, 어디까지 해야 하는가 이게 굉장히 쉽지 않은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그 한계, 그 선을 정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많은 것으로 대립되는 주장이 있고 어떤 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때는 사회적 합의 과정도 필요하고 뭐 그렇죠. 그 우리 문재인 정권 이제 물러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양산 사죄에 있었을 때 그 수많은 유튜버들이 주로 이제 돈을 받고 사죄에 의해 사죄를 받고 그렇겠지만 그 밤새도록 고성방가하고 폭력적으로 또 행동한 사람도 있고 떠들어서 그 양산 주변 다른 주민들까지 얼마나 밤잠을 설치고 피해를 많이 봤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사모님하고 부부는 당연하고요. 그런 양심 없는 사람들이 참 문제입니다. 유튜버들은 돈만 벌면 잘하는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극우주의적 성향 유튜버들. 그죠? 누가 사주했는지는 뭐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이런 게 참 문제가 많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씨가 그때 한마디 하고 이제 뭐 그걸 그렇게 해서 안 된다 이렇게 하고 나서는 다 물러갔지 않습니까? 지금 물러갔다고 들었는데 그런 거 보면은 참 정치적인 문제니까 제가 깊이 얘기하기는 싫고 어쨌든 표현의 자유나 양심의 자유도 이런 게 상대방한테는 또
인권 침해 요소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까지 허용돼야 되고 어떤 합의 과정, 사회적 합의 과정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까 말했던 인용문에서 나온 길처럼 익숙한 주제를 해도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인식했던 어떤 관습적인 인식에서 탈피해가지고 창의적인 글을 쓸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창의성이 쉽게 얻어지는 건 아닙니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생각을 많이 해야 되고 또 독서를 많이 해야 됩니다. 또 다양한 경험도 필요합니다. 그죠? 다양한 독서가 사실은 필요해요. 우리가 간접적 경험을 위해서는. 그죠? 모든 걸 자기가 직접 경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사실은 입시 위주의 공부를 쭉 해오다 보니까 그런 기회가 없었는데 대학에 들어와서 사회 나가기 전까지만이라도 여러분들이 시간이 날 때 틈틈이 고전 읽기라든지 다양한 독서를 통해서 좀 생각의 폭을 넓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런 과목을 듣고 여러분이 글쓰기 연습을 할 때도 그게 상당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그래서 창의성이라는 게 단순하게 그냥 기발한 생각만 말하는 건 아니죠. 기존에 익숙했던 사물도 그 사물의 어떤 새로운 특성을 밝혀내는 어떤 관점, 재인식하는 그런 어떤 사고방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창의성의 범죄는 뭐 많은 게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이해하는 능력, 사물을 이해하는 능력, 또 조금 분리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능력, 아까 관찰도 마찬가지죠. 동영상에서 관찰하는 능력입니다. 또 이제 여태까지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어떤 관습적인 구시대적인 그런 사고방식을 탈피할 수 있는 능력,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 또 끈기, 인내력, 이런 게 다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의력이 뛰어난 사람은 사실은 방금 말했던 그러한 능력들이 발휘될 때 이제 부각을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도 그렇지만 글 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해진 형식과 정해진 구조 안에서도 창의적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글쓰기 할 때 창의적 글쓰기에 방해되는 게 여러분 뭡니까? 가장 방해되는 게 고정관념, 선입견입니다. 그죠? 우리 텍스트에도 나오죠. 여기 나오죠. 창의적 글쓰기를 방해하는 요소 가운데 고정관념, 선입견, 보통 스테레오타입화된, 그죠? 그런 특정한 대상에 대해서 자기가 실제 경험 안 했는데도 미리부터 어디서 들어가지고 좀 부정확하게 알고 있는데도 이게 하나의 고정관념처럼 자기 머리에 박혀 있는 겁니다. 선입견으로.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이런 데서 벗어나야 되죠. 그래서 물론 스스로 판단하기 전에 미리 마음속에서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선입견들이 많이 지배하니까 이 선입견이 창의적 사고를 이렇게 방해를 많이 하는데 그 때문에 이제 창의성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경계를 넘나드는 우리가 뭐 국가도 트랜스내셔널하다 뭐 요즘에 토국가적인 그런 지구촌 시대에 살고 있는데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계를 넘나드는 그런 자유로운 사고, 상상력을 좀 더 확장해야 되고, 그죠? 우리가 저번 시간 수업, 뭐, 뉴질랜드 예를 들어서 어릴 때, 학생들 그 초등학교 교육 할 때 브레인스토밍이라는 교육을 잠깐 봤죠? 그런 어떤, 사고방식이라든지, 기존의 관점을 좀, 달리해서, 뒤집어서 생각하는, 전복적 글쓰기라고도 뭐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점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문제의식을 찾아내서 그 사물의 본질에 좀 더 새로운 인식을 이끌어낼 수 있는 이런 게 이제 결국은 열린 생각이고 창의적 사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이죠. 이론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우리가 알고는 있는데 문제는 실제로 글을 쓸 때 이게
실행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런 선입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죠? 이게 사실은 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죠? 글 쓰는 것도 많은 연습이 필요하고, 이제, 그런 걸 이제 우리가, 지금 이론적인 부분을 하고는 있지만, 나중에 실전과 관련해서 이제, 해볼 건데, 그때 여러분들이 또 많은 연습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미리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금 시간상으로, 벌써 50분이네요. 오늘은 텍스트가 딱 맞게 끝나네요. 26쪽까지 오늘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새 세기, 새 글쓰기 27쪽이죠. 이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빨리 갑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